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오늘은 16강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으로 서로 교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비슷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전래되었던 종교 또는 율령이 주변 국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한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문화권을 동아시아사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 중 하나인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가 전 시간이었던 15강에서 이미 불교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질서체제를 마련을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호국불교라고 부릅니다. 보호하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교를 채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시키는 목적인 불교가 국가를 결국에는 지켜준다라기 때문에 호국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황제의 얼굴을 띤 민강석굴이라든지 룽먼사원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에 가면은 뭐 하치만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하여서 전통 신앙과의 접합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황제의 얼굴을 불상에다가 새겨넣는 모습들, 그 다음에 대규모의 사찰을 짓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호국불교의 특징에 대해서도 어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불교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 부처님한테 깊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탁 깨달은 거죠. 삶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부처님을 섬기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의 깨달음을 가리켜서 선종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중 두 번째가 바로 호국불교와 이제 선종의 발달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전통 사상이나 신앙과 결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하치만 신상 같은 경우에는 불상 모습 자체가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모습을 불상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통 사상과 신앙의 결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유명한 승려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도 다녀오고 당나라도 유학 갔다 오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교류를 하고 만들어내는지를 간단하게 중국, 한국, 일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당나라를 중심으로 문화권이 형성되는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유교하고 불교가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유교 중심의 국가로 운영이 되고, 또 유교하고 불교가 결합이 되었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거죠. 자, 그래서 유교와 결합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책이 간행이 되었습니다. 즉,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해라 라는 것을 강조했던 책이 불교와 유교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섬겨왔던 토착신앙과의 결합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쉽게 불교가 뿌리 잡을 수 있도록 이 토착신앙과의 결합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용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죠. 하지만 상상의 동물로 설정을 해놓고 이 용을 섬기는 겁니다. 이 용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용신신앙이라고 부르고, 또는 높은 산, 모악산을 숭배하든지 미륵산을 숭배하든지 이런 것들, 즉 산천을 숭배하는 신앙, 약간 좀 애니미즘 삘이 나죠. 뭔가 자연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토착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용이나 산 자체를 자연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산악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색깔이 짙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전파가 되면 튕겨져 나가니까 이거랑 적절하게 접목을 시켜서 친근하게 불교를 전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과 결합을 해서 사찰 안에 이 용신과 산악신을 섬기는 사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찰 안에 산신각이라든지 산의 신한테 기도를 드리는 산신각이라든지, 칠성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신이래요. 건강을 시켜주고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신을 칠성이라 부르는데 칠성사이다. 칠성각을 이제 절 안에 만드는 것을 보면서 불교랑 전통신앙을 접목을 시켰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문화재 등등을 통하여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정리했듯이 전통신앙을 신토라고 부르는데 그 다신교, 여러 명의 신을 섬기는 종교를 신토라고 불렀죠. 이 신토하고 이제 불교가 결합을 하는 것을 신불스팝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하치만 신상, 하치만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치만의 모습대로 불상을 제작해서 불교식 방법으로 하치만을 섬기도록 했던 이런 하치만 신상이 제작되는 모습을,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승려들의 국제적인 활동, 중국을 먼저 한번 보면은 법현이라는 승려하고 현장이라는 승려가 인도를 다녀왔어요. 인도를 다녀온 이후에 각각 불국기와 대당 서역기를 저수를 하고 인도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불경 법전이라든지 불교 경전들을 이 대안탑이라는 것을 건설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불교 경전을 보관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오공, 그 다음에 삼장법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오정, 자, 이러한 서유기의 내용에 바탕이 된 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법사가 원래는 현장법사예요. 그래서 이 현장이 인도를 다녀오는 와중에 각종 모험담이 이제 소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유기입니다. 서유기. 자, 그 다음에 감진이라는 승려분은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의 계율, 여러 가지 규율이라든지 불교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칙 등을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불교가 더욱더 확립되고 정리되는 것에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감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승려들이 많이 있는데 해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아스카 시대, 고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일 때 일본은 이제 야마토 정권, 그 다음에 5, 6세기 때 이제 아스카 시대를 돌입하게 되는데 그 아스카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쇼토쿠 왕자의 티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스님이 고구려에서 왔던 해자이고, 고구려 담진 같은 경우에는 호류사 금당 벽화를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지금까지도 미술학계에서 이 양반이 그린 그림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교리를 전파했어요. 불교의 이론을 전파하고 불교 미술을 전파하는 고구려의 스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원효와 해초 같은 경우에는 원효는 교리를 총정리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와 일본의 영향을 받고 또 사람의 깨달음을 중요시했던 선종, 즉 아미타 신앙을 발달시키는 데에 기여했던 사람이 원효였죠. 해골물. 자, 그 다음에 해초 같은 경우에도 인도를 다녀와서 그때 당시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왕래하고 오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오 천축국 전이라는 일종의 기행문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통일신라의 해초였다. 저 눈 많이 붓지 않았어요?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침에 지금 촬영을 하는 바람에 교실에서 졸려 죽겠네. 졸려 죽겠어요. 우리 깍지 한번 떼볼까요? 깍지 끼고 앞으로 쭉 선생님이 잠을 깨고 싶어가지고 자, 머리도 잡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계속 해줘야 뭔가 혈액순환이 좀 돼서 더 기억력이 더 올라간다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피가 순환이 안 되겠죠. 허리에서 딱 걸리기 때문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도 좋으니까 이게 가끔씩 허리도 돌리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이렇게 해주면 좀 뭔가 더 기억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살아난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일본에는 옌린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옌린이라는 스님은 당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갔다 와서 입당구법 순례행기, 약간 기행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행기라는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다녀와서 당나라에서 보고 배워왔던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긴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교류가 일어났고, 그렇다 보니까 문화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 즉 중국을 중심으로 문화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용했던 한자,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됐던 불교와 유교, 그다음에 당나라의 율령 등이 각 지역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자, 불교, 율령, 유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한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권, 울타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입니다. 장안의 화제라고 하죠. 그만큼 장안이라는 글자 자체가 문화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심지였던 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장안의 화제다 이러한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 문화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면서 장안을 중심으로 사신이 파견되거나 유학생 또는 유학 승려 또는 상인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당나라를 보고 배우기 위한 사신으로서 견당사가 파견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궁궐의 구조, 이 황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장안성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발해의 상경성, 그 다음에 일본의 헤이조코라는 궁성이 건성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지내고 있는 그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큰 도로가 도시 한가운데에 구획이 되는데 이 도시 한가운데에 궁궐로 가는 큰 도로를 가리켜서 주작대로라고 불러요. 이러한 주작대로의 형태가 발해에서도 발견이 되고 헤이조코 궁성에서도 주작대로 형식이 발견이 되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궁궐로 들어오는 큰 도로라는 뜻입니다. 주작대로. 주작대로의 양식, 주작대로 양식. 주작대로 양식이 이러한 성 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16강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과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